6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영아기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그랬네요. 자, 생후 3, 4개월에 색깔 구분이 가능해진다. 예, 이거 맞는 말이고요. 생후 6년 이후에 성인 수준의 시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이후에 성인 수준의 시력을 갖추게 됩니다. 통합적인 지각 능력은 5에서 7개월 이후에 형성되는 거 맞고요. 3, 4개월 이후 영아는 행복한 얼굴을 100일 정도 지났을 때죠. 행복한 얼굴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 예쁜 검사 결과죠. 자, 그리고 생후 15개월 이후 영아는 사회적 참조 기능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후 8에서 10개월 이후입니다. 그래서 A번이랑 C번이랑 D번이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62번으로 넘어가서 자, 다음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 장의존적 성향을 갖게 하는 권위적인 부모와 장독립적 성향을 갖게 하는 이 민주주의적인 부모 이야기를 했었죠. 농경사회에서는 집단생활, 집단경제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기후의 변화나 이런 누적된 어떤 지혜가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의 권위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그런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장의존적인 성향을 갖는 아이들이 자랄 수밖에 없고, 수렵사회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아침에 10명이 사냥 나가면 재수없으면 오후에 1명만 돌아온다고 했죠. 자, 사람이 그렇게 안정되게 살지 못하면 이렇게 좀 진득하니 버티는 힘이 없이 개별 활동을 더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렵사회는 개인 사냥 능력을 강조하고 각자 도생하는 어떤 독립적 성향이 좀 농경사회에 비해서는 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좀 민주주의적인 부모가 장독립적인 성향을 갖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권위적인 부모가 장독립적 성향을 갖게 한다가 옳지 않죠. 장의존적 성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자, 63번은요. 하실 수 있어요. 자, 63번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6세 아동의 경우에 1시간 정도 주의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주의력의 발달은 아동기 이후 초기 청소년기가 아니라 청년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기가 아니라 청년기까지 지속이 되고, 자,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8세 아동은 체계적, 계획적 지각 탐색할 수 있고, 5세 아동은 주의 할당이 되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시각 체계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생애 초기 시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빌도 달아주고 이렇게 색깔 있는 책도 보여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발달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삐아제의 이야기가 64번부터 나옵니다. 삐아제의 주장이 아닌 것은 일단 4번인데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삐아제가 말한 발달 단계는 하나, 둘, 셋,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문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과정이고, 개인차가 있어서 각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1번 단계 거쳐서 2번 건너뛰고 3번으로 갈 수는 없다고 피아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단계는 다 거쳐가야 되는 것이 맞고, 자, 그래서 하나의 인지구조는 다른 인지구조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응합니다. 협응.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요. 65번에 보시면 이거 쉬운 문제 같은데 어라? 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삐아제의 단계가 하나, 둘, 셋, 4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65번에는 지금 감각운동기, 전개념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왜죠? 분명히 4단계인데 왜 5단계가 나와 있죠? 이게 한국말의 오묘함이라고 다시 한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 개념을 보시기 전에 일단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이거 넘어갔네.
자, 이분이 장 삐아제이십니다. 스위스 분이시고, 예, 1896년에 태어나셔서, 예, 여기 보이시죠? 예, 1896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주장한 이 4단계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왜 골치 아프게다 영어로 써놨냐. 이게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너무나 잘난 학자님들께서 지 멋대로 각각 번역을 하니까 예, 요렇게 말도 안 되는 5단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계를 이해할 때는 그냥 원래 영어를 알아두는 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센소리 모터라고 되겠죠. 예, 요거 전 조작기, 감각 운동기인데요. 센스니까요. 예, 감각 운동기. 이거를 여기다 쓸까요? 예. 감각 운동기도 맞고요. 개념이 없는 식이라 예, 전 개념적 사고기라고도 합니다. 예. 젖이 아니라 전. 예. 예, 전 개념적 사고기. 그래서 이때는 정말 어릴 때잖아요. 0에서 2세예요. 아가잖아요. 아가.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감각 운동기와 전 개념적 사고기는 같은 말입니다. 예. 대상 영속성이 완성되고 감각 운동적 표상을 하는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 개념적 사고기가 뭐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 물음표를 땡땡 뜨면서 시간을 잡아먹으면 이 문제가 쳐놓은 함정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쵸? 예, 전 개념적 사고기. 말이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는 감각 운동밖에 없어요. 코오디네이션 오브 센시스 그랬잖아요. 코오디네이션 하면 이게 바로 협응이라는 말입니다. 협응. 감각들의 협응을 하는데 모터 리스폰시스 그랬죠. 예, 제 발음 좋죠. 예. 제가 여기다 대고 motor responses 하면은 재수없다 하시니까 예, 저는 콩글리시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모터 리스폰시스 하면요. 운동 반응입니다. 예, 운동 반응이고 sensory curiosity 그러면요. 감각적인 호기심입니다.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한 감각적인 어떤 호기심과 운동 반응만이 있고 감각의 어떤 협응들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쵸? 자,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설명이 된 거 보면 이때는 언어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0세하고 2세가 어떻게 같아요. 그쵸? 언어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때 언어적인 특성이라면 카탈로그화 하는 겁니다. 네. 카타로그가 뭐죠?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맨드, 요구하고 카탈로그와 개념을 막 이렇게 분류하는 아주 초보적인 언어가 나타나는 곳이 이때이고 가장 중요한 거 이때 바로 대상 영속성 개념이 예, 오브젝트 퍼머넌스가 대상 영속성입니다. 자, 요게 빨간색으로 중요한 거니까 예, 오브젝트 퍼머넌스 얘가 이제 대상 영속성입니다. 영어로도 알아두세요. 글씨가 너무 엉망인데 조그맣게 쓰려니까 예. 자, 얘가 뭐다? 대상 영속성이다. 오브젝트 하면 물건이잖아요. 대상. 퍼머넌스 하면 지속하다니까 물건이 눈앞에서 사라져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걸 아는 개념이 이제 대상 영속성입니다. 그것이 디벨롭트 개발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감각 운동기 또는 전 개념적 사고기를 지나서 자,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셔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퍼레이셔널. 그쵸? 자, 프리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전을 붙였어요. 예. 전. 그쵸? 그래서 전 조작적 사고기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오퍼레이셔널이잖아요. 그쵸?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멀하죠? 예,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로 가는 모습이죠. 그쵸? 전 조작기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심볼릭 띵킹입니다. 심볼릭 띵킹. 이때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하고 인투이션 직관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스트롱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앱스트랙트 thoughts가 still difficult합니다. 추상적 사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신에 말은 컨버세이션은 엄청나게 발전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 조작적 사고기를 다른 말로
직관적 사고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관, 보고 바로 아는 거니까요. 자, 뭘 딱 봤을 때 바로바로 이건 이거, 이건 저거 하는 걸 직관이라고 하잖아요. 딱 보면 아는 거. 그래서 요런 전조작적 사고기 프리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에는 요런 일이 생깁니다. 자, 2세에서 7세 아동이에요. 그쵸? 2세에서 7세 아동에게 자, 지금 그림 보이세요? 그림에 똑같은 물을 2개 담아놨어요. 아이가 보고 있죠. 보고 있는 앞에서 물을 똑같이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를 들어서 좀 길쭉한 컵에다 모양이 다른 컵에다 물을 부었어요. 여전히 아이가 보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데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느 게 더 많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느 게 더 많을까? 하고 물어보면 아이는 이게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개의 양이 같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 양이 보존됐죠. 그쵸? 예, 보존의 개념이 보존된다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요때입니다. 2세에서 7세입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제가 tet솔을 했거든요. tet솔. 예, tet솔을 했기 때문에 유아 tet솔을 해서 저는 이거 해봤어요. 저희 큰애가 6살인가 그 아가일 때 물을 앞에서 부어놓고 했더니 정말로 눈앞에서 부었는데도 이 물의 양이 같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애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이걸 좀 더 빨리 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이 때에는 보존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보세요. 요때 프리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에는 물이다 그러고 있죠. 보존 개념 없습니다. 이거 언제 생겨요? 바로 다음에 넘어가서 요때 생깁니다. 요때. 이 구체적 조작기가 가면요. 자기들이 좀 더 컸잖아요. 그래서 같은 양의 물을 어떤 다른 모양의 컵에 담아도 그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 개념이 생겨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때를 이제 콘크리트 오퍼레이셔널이라고 해서 3단계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그 양의 퀀티티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되면 다 컸어요. 11살 이후면은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되고, theoretical, 이론적으로 또는 hypothetical이라고 돼 있죠. 가설도 세울 수 있고, counterfactual thinking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반사고입니다. 반사고. 반사실적 사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정하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counterfactual 하면은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때 특징이니까 counterfactual 하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에 반한다 해서 반사실적 사고를 counterfactual. 그러니까 가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컸죠? 자, 그래서 이 피아제의 4단계 이 개념적 사고기, 감각운동기, 아가 때 전조작적 사고기, 직관적 사고기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콘크리트 오퍼레이셔널,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여기 직관적 사고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전조작적 사고기, 프리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라는 거 아시겠죠? 보존 개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쵸? 이거는 좀 지나가야 구체적 조작기가 돼야 생기는 겁니다. 7살짜리 아이는요. 컵에 담긴 물의 양이 컵의 모양이 바뀌면 동일하다라는 보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65번 단계의 특성을 바르게 말하지 못한 것은 자, 3번 보세요. 외형은 변해도 대상이나 물질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보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보존 개념은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가야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6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지능검사는 나중에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사람 이름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요. 자, 일단 다음 지능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 비내 학습 지시나 선별 목적으로 개발 프랑스 정부한테 의뢰받은 거 맞죠? 자, 가드너 다중지능 이론 맞습니다. 캐텔과 혼 유동적 지능과 결정성 지능 얘기하신 거 맞고요. 스탄버그 지능의 3두 이론, 맥락, 경험, 정보 처리 기술 얘기한 거 맞습니다. 스피어맨 일반 요인과 G 요인, 특수 요인, S 요인 얘기한 거 맞아요. 자,
자, 길포드는요. 지금 이 문제에는 인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과 특수 요인 구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스피어맨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길포드라고 쓴 3번이 틀렸는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길포드 하면요. 확산적 사고를 엄청나게 사랑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길포드. 확산적 사고를 무시하게 사랑하신 분입니다. 예. 확산적 사고의 반대말은 뭐다? 수렴적 사고입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거, 수렴적 사고. 창의성, 혁신, 좀 기존에 하던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확산적 사고에 속합니다. divergent thinking이라고 합니다. 길포드가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을 사랑하신 이유는 자, 길포드는요. 이 서스톤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7가지 기본 정신 능력, PMA, Primary Mental Ability, 서스톤이 그걸 제시했거든요. 그걸 확장을 해서 자기만의 지능 구조 모형, Structure of Intelligence, SOI를 만듭니다. 길포드 하면 SOI. 이게 뭐냐? 지능 구조 모형입니다. 이 양반이 정신능력 요인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일단 길포드 하면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길포드 SOI 길포드 하면요. 자, 이렇게 일단 그 내용 차원 그리고 조작 차원 산출 차원 의 3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신 능력 요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 차원에서는 총 5개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정보입니다. 조작 차원은요 6개이고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정보를 처리하고 조작하는 말 그대로 조작하는 어떤 지적인 활동을 얘기하고요. 이 산출 차원은요. 결과이고요. 이것도 총 6개입니다. 자, 6개 요인으로 구성이 되고 이 조작 차원과 이 밑에 여기 조작에서 수행한 어떤 결과와 관련이 되는 곳이 산출, 조작, 결론, 결과 차원입니다. 그래서 5개, 6개, 6개잖아요. 얘네들을 가지고 막 상호작용을 했더니 정신능력 요인이 180개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길포드하면 뭐 되게 많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많다. 뭐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길포드는 뭔가 되게 많고 확산적 사고를 무지하게 사랑하신 분이고 수렴적 사고는 해결책이 딱 하나예요. 확산적 사고는 창의력을 발현해서 기존에 기존에 행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특이한 독특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66번 답은 3번이고요. 67번으로 넘어가서 자, 보세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5번의 보기를 한번 보세요. 창의성은 수렴적 사고다 얘기했죠. 지금 길포드가 얘기한 확산적 사고 사랑하시면서 왜 사랑했다? 창의와 혁신이니까.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전적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유전의 영향인 유동성 지능은 감소합니다. 그쵸? 결정성 지능은 후천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학습과 경험과 학습 정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67번의 답은 5번. 6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상과 처벌은 반응 직후에 주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거 맞고, 그쵸? 자,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연속적 강화가 효과적이다. 그 행동을 계속해서 나오게 할 때는 간헐적 강화, 그러니까 부분 강화가 효과적이라고 했었죠. 학습이 된 이후에는 간헐적 강화 효과적이라고요. 그리고 습관화는요. 생후 5개월 이후 1년 동안 급속하게 발달을 합니다. 습관화. 습관화가 뭐였어요? 동일 작업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습관화가 빠른 영아의 경우에는요. 언어 발달과 지적 발달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습관화는 생후 5개월 동안 급격히 발달한다고 했죠? 이후입니다. 이후.
예, 5개월 이후 1년 동안 급격히 발달한다 해서 68번에는 예, 4번이 답이고요. 69번 보겠습니다. 자, 69번은요. 재생과 예, 재인의 차이를 좀 아시면 됩니다. 재생과 예, 재인. 자, 우리 재생기억과 재인기억의 차이인데요. 여태까지 먹어본 음식 중에서 너 어떤 음식 좋아해? 라고 물으면요. 여태까지 먹은 음식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면요. 이 겪은이를 그대로 떠올리려고 하려면 힘듭니다. 그런데 너 중국 음식 중에서 짜장면 좋아해? 짬뽕 좋아해? 하고 물어보면 예, 뭐 선택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쉽죠. 내가 경험한 걸 어떤 제시된 선택사항 중에서 떠올리는 것을 재인이라고 합니다. 재인.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얘가 더 쉽죠. 그쵸? 쉬운 게 먼저 발달하고 어려운 게 나중에 발달하겠죠? 그래서 재인 기억이 회상 기억에 비해서 먼저 발달한다고 합니다. 이 재생, 회상 능력은요. 생후 3년 동안 급속하게 발달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재인 능력, 그쵸? 요거는 선천적이라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이런 기억 얘기를 할 때 기억으로 저장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부호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69번 문제, 옳지 않은 것 그랬잖아요. 1번 보세요. 일상 물건의 위치에 대한 질문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정확한 수행을 보이지 않았어요. 요거는 동물 인형을 얘기하는 실험, 예, 어디에 뭐가 있니? 라고 물을 때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비교할 때, 좀 생각해서 이해를 해두실 게, 어릴수록요, 연령이 낮을수록 일상적인 어떤 물건의 위치를 더 잘 기억했고요. 자, 동물 인형은 여기다 놓고 볼게, 어디서 뭐가 보일까? 이러면 연령이 높을수록 정확한 수행을 보이게 됩니다. 예.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어찌 보면. 그래서 동물 인형 같은 거 놓고 자,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일까 저게 어떻게 보일까 하면은 나이가 좀 먹어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뒤통수가 보이고 어디에서는 앞통수란다. 앞면이 보이고 예, 머리 꼭대기에서는 뭐 머리카락만 보이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 어릴수록 예, 일상 물건의 위치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더 잘했다. 예, 그래서 1번 일상 물건의 위치에 대한 질문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정확한 수행을 보였다는 게 정확히 반대로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69번에 1번입니다. 자, 70번 한번 볼게요. 자, 70번 문제. 다음 중 정서 발달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문장이 완전히 틀렸어요. 자, 생후 1년이 지나면 놀라운 공포와 같은 1차적 정서가 나타난다. 생후 1년이 지나면 예, 당황, 수치, 부러움, 자긍심과 같은 2차 정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돌쟁이가 달리 돌쟁이가 아니에요. 예. 태어난 지 1년 됐으면 이제 섣불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1년이 지나면 2차 정서가 나타난다는 거. 3세경이 되면 감추는 능력이 나타난다. 자, 8에서 10개월이 되면 사회적 참조를 보인다. 24개월 이제 두 돌 되면요. 자신의 판단을 평가하기 위해서 눈치 봅니다. 타인 반응을 참조합니다. 초등학교 이후에는 타인의 감정 경험 이유를 외적 정보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적 정보도 고려한다. 70번에 1번이고요. 자, 71번 애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애착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애착 개념이 완전히 형성이 된다 어쩐다는 건 7에서 9개월이거든요. 예. 자, 지금 5번 보기에 애착을 형성하는 생후 1년경이라는 말도 틀렸고요. 예. 자, 7개월에서 9개월경에 대상 영속성 개념이 예, 생겨납니다. 1, 2, 3, 4번은 모두 맞는 말이에요. 9개월 이후에는 다수 애착 단계를 보이고 한 20개월쯤 되면은 분리불안 장난 아니죠? 돌 때부터 그쵸? 예 그리고 프로이트는 구강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엄마에게 애착을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할로우의 원숭이 실험 그 철사로 만들어진 엄마하고 포근포근하게 털실감만 온 엄마하고 먹을 때는 철사 엄마한테 어쩔 수 없이 가 있었지만 예 이렇게 그 포근하게 안아주는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연구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예, 급식보다 예, 먹는 것보다 촉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험 맞고 예, 애착을 형성하는 예, 7에서 9개월 경에 대상 용속성의 개념을 습득한다고 쓰지 않고 1년이라고 적어놓은 예, 5번이 틀렸습니다.
자, 72번. 우리 저항애착, 예, 저 회피애착, 그리고 안정애착 이야기 했었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기가, 자, 엄마가 이제 양육자가 아기를 안고 낯선 환경에 갔는데, 아기가 엄마한테 떨어져서 너무 잘 놀고, 예, 낯선 환경에 바로 적응해버리면, 이거 괜찮은 애착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괴로워해야 됩니다. 안정애착도요, 격리된 경우 괴로워해야 맞고요. 재결합 시에 매우 반기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안정된 애착은요. 그렇죠? 낯선 환경에 딱 갔을 때 예, 굉장히 무서워해야 맞아요. 잠깐은 무서워하다가 엄마, 그러니까 양육자가 같이 있을 때 양육자의 주변에서 예, 자기가 안전한 곳에서 탐색을 좀 시작하다가 안정되는 거, 이제 잘 놀고 이제 잘 웃고 하는 거, 그게 안정 애착이고요. 자, 엄마가 떠나버리면 엄마 갔다 올게 하고 가버리면 잘 갔다 와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건 절대 안정애착이 아닌 거죠. 괴로워해야 맞습니다. 지금 4번 안정애착은 격리되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예, 틀린 말이죠. 72번에 4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73번 마르샤의 자아 정체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쵸? 예. 정체감 유실, 정체감 유실과 유예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예, 기억나시나요? 자, 성장을 하고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고민을 안 하면 그게 더 큰일이에요. 그쵸? 자, 유실과 유예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유예와 유실. 어느 게 더 나빠요? 예. 자, 유실이 더 나쁜 겁니다. 예, 유실은요, 없어요. 예. 자, 유예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아직 형성이 안 돼서 성취로 가려고 노력하는 거고, 유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없으니까 남의 거 가져다 쓰는 게 유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예, 나의 것으로 좀 검토하지 않고 그냥 갖다 쓰는 거. 저희 엄마 아빠가 의사 되는 게 좋겠다고 해서요. 저 그냥 의사 하려고요. 뭐 이런 거. 예. 자, 혼미는 뭐였어요? 혼미가 너무나 이게 부정적인 단어라 혼미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할 텐데요. 청소년 초기에 거쳐가는 모습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거. 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유예로 가겠죠. 예. 그 다음에 성취로 가겠죠. 그쵸? 예. 그래서 유실이 제일 나쁜 겁니다. 자, 여기서 기출문제를 잠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자, 2019년하고 2022년에 이 정체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마르샤의 이론에 근거하여 이 A라는 사람의 자아 정체감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부모님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한대요. 넌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라. 예, 부모님이 원하는 거죠. 부모님이 권유하셔서.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들은 깊이 고민하거나 탐색하지 않고 예,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뭘까요? A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 상태죠. 맞습니다. 자아 정체감 위계 경험이 없습니다. 이거 유예인가요? 예, 유실입니다. 유실. 그쵸? 유예 아니고 유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르샤 이론에 근거하여 A와 B의 자아 정체감 유형을 옳게 나열한 것. 자, A는 성악과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던 중에 예, 어떤 삐리릭한 순간이 왔어요. 노래에 대한 희열을 느꼈고 동기부여됐습니다. 성악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쵸? 자, B는 외식 조리학과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자, 요리를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른답니다. 자, 부모님이 권유해서 그냥 선택을 했다. 자, 그러면 A와 B를 각각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자, A는 성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 정체감의 성취고요. 꿈이 있다잖아요. 예, 꿈이 있는데 본인이 희열을 느꼈대요. 예,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얘는 뭐죠? 정체감 유실입니다. 예. 요거 다 청소년 상담사 기출에 나왔던 거라서요.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4번 셀먼의 역할 수행 능력 발달 단계 이야기입니다. 네, 이 셀먼이라는 사람은요, 이 로버트 셀먼이라고, 롤 테이킹 시오리라고 해요. 역할 수행 능력 발달 단계. 롤 하면 우리 역할이잖아요. 롤 테이킹. 맞는 거죠? 예, 롤 테이킹 시오리. 역할 수행 이론이라고 해서요.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예, 0부터, 예, 하나, 둘, 셋, 넷, 5개. 예, 이 성장 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평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3살에서 6살, 주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 8살까지, 그리고 자기 반성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 10살까지, 상호 역할을 수행하는 한 12살까지, 그 이후 한 15세 청소년까지를 사회적 역할 수행 단계라고 봤다고 합니다. 지금 74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설명이 잘못 나와 있는 거 3번이에요. 1번, 2번, 4번, 5번은 다 맞는 말입니다. 예, 0 수준, 레벨 0이요. 예, 평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3살에서 6살이고요. 자기중심적 또는 미분할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관점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 수준으로 넘어가면요. 예, 주관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정보적 역할을 수행하는 요때가 되면은 타인과 자기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참 중요한 거죠. 그쵸? 예, 1 수준. 대략 한 6살에서 8살 정도로 보는 거고요. 레벨 2, 예, 2 수준으로 가면은 자기 반성을 할 줄 아는 자기 반성적 역할 수행을 하게 돼서 8살에서 10살 정도입니다. 자기 사려적 역할 수행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나와 남이 견해가 불일치할 수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똑같이 통합하지는 못합니다. 아직은 어려요. 아직은. 예, 아직은 1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쯤 가는 게 이제 레벨 3이에요. 3수준. 이제는 상호 역할이 됩니다. 이제는 통합이 좀 돼요. 서로의 관점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이 가능해지는 게 3수준이고요. 마지막 4수준에 가면요. 이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12살 이상, 이제 한 15살, 한 중학생쯤 되면요. 예. 다른 사람의 관점을 사회적 어떤 체계의 관점과 비교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발달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74번 3번 보기에 타인 사려적 역할 수행, 자신과 타인의 견해와 관점을 동시에 통합해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이거는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셀먼도 3번 틀렸어요. 예. 이 레벨 2에서는 다른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은 가능하지만 예, 그런 견해와 관점을 동시에 통합해서 수준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닙니다. 예. 셀먼도 하여간 발달학자들이 자꾸만 뭔 단계를 나눠서 헷갈리는데요. 그냥 그 사람들의 특징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5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자아에 대한 이야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2번, 3번, 5번은 모두 맞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해 주는가에 따라서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이 달라진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쵸? 초기 청소년기에는 자아 존중감의 일시적 저하가 일어나고요. 2살, 3살쯤 되면은 나를 좀 인지하기 시작하고요. 자, 5번에 성인기 이후에도 자아 정체감 형성은 지속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게 아니고 뭐지? 그쵸? 요거 자아 정체감은 형성은 지속된다. 그죠? 이거 금방 다 돼버리면 상담사가 굶어 죽습니다. 그죠? 4번 보세요. 학령기 초기의 자아 서술은 내적, 추상적 특성으로 기술되다가 점차 신체적, 외적 특성과 같은 내용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쵸? 처음에 신체적, 외적 특성으로 기술되다가 점점 내면으로, 내적, 추상적으로 바뀌어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은 반대로 썼다. 그 다음에 76번 성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통사회 연구를 해봤더니 남한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강조하고 여아는 복종과 책임을 강조하더라. 예, 전통사회 연구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남녀 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있으나 심리적 특성은 별 차이가 없어야 맞는데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 네, 생물학적 차이 및 생물학적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 특성은 차이가 없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번에 요거는 맞는 말, 보기는 틀린 말. 남자아이가 태인의 스트레스, 출산 스트레스 및 질병에 신체적으로 보다 더 취약하다.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를 내니까 그랬다고 해요. 이 여아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게 있고, 이거는 남녀를 연구해 보니까 이랬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이로 보셔야지 차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77번으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2번이라고 쓰시면 되고 77번으로 넘어가면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보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길어지고 있네요. 제가 이걸 오늘 다 하려다 보니까 그러네요. 자, 공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맞는 말이고요. 2번, 신체적 공격은 13에서 15세 절정에 이르면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자, 8살 이후, 언제죠? 학교 들어가면 줄어듭니다. 네, 학교를 들어가면 알아서 조절하게 돼요. 신체적 공격보다는 타협이나 협력이 효율적인 방식임을 인지할 수밖에 없어요. 못 놀잖아요. 공격성이 심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당합니다. 1학년부터.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현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77번에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4번 보시면 공격성이 높은 아이는 공격성이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확신하잖아요. 참 가슴 아픈 말이지 않나요? 맞는 말이거든요. 가슴 아픈 말입니다. 자, 그리고 78번 이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4번 부모의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1번, 2번, 3번, 5번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고 4번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이타성에 영향을 주잖아요. 말은 바로 해야죠. 이타성을 못 키우게 영향을 주죠. 그쵸? 이런 말에 헷갈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보기를 보시면 1번, 2번, 3번, 5번은 딱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고 4번은 부정적인 요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르실 수 있어야 돼요. 이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타성의 형성에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따뜻한 양육 태도이지 권위주의적인 양육 태도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다음 중 이타성의 왜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하면 4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요 말장난 넘어가지 마시고 때로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78번에 4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 태도이다. 79번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입니다. 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급하게 지나가야 되는 소방차나 구급차, 막 차들이 막 비켜주고 심지어 거꾸로 달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처벌받아야 되나요? 아니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보편적 윤리지향 단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2018년 사회복지사 시험 1급의 기출이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고 여기 어세스먼트라고 돼 있죠. 어세스먼트라고 돼 있는데 평가, 파악, 진단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전문 용어예요. 사회복지학에서 쓰는 용어라서 생태체계 이론은 브론펜브러너 거잖아요. 그쵸? 시스템 기억나시죠? 미시체계, 우리 거시체계, 뭐 중간체계 얘기했던 거.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가져온 문제이고 한상식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한상심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얘네들이 어디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올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상심은 절대 못 풀 문제를 냅니다. 절대로 100점 만점이 나오게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쯤 풀어보시고 이런 개념이 뭐였더라 하고 생각을 하시는 거랑 완전 모르고 생판 만나는 거랑은 이 우리 멘탈 관리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생태체계 이론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우리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태체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잖아요. 자,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것은요. 체계 이론과 생태 이론을 합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환경에서 인간을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인간은 환경과 분리할 수 없으며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라는 게 생태, 체계, 이론이라는 말 자체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니은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 체계 이론과 생태학적 관점을 통합한다. 이것도 맞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기억하고 니은이 들어가 있는 게 맞으면 3번은 제끼시고, 그렇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아시죠? 예, 3번엔 기억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끼시고, 지금 이 적합성, 예, 이란 체계가 균형을 위협받았을 때 이를 회복하려는 경향이다. 시스템의 위협을 받으면요,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적합성이 아니라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예, 항상성. 자, 그래서 예, 디귿 적합성이 아니라 항상성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 디귿이 틀렸으니까 1번, 2번, 3번, 5번 빼고 예, 4번이 맞다는 거 아시겠죠? 예, 이 문제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예. 일단 리을이 맞는 말이죠. 실천 과정의 사정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뭐 점수 뭐 이렇게 자료 이런 거 수집하고 사정, 어세스먼트 단계로 넘어가고 계획, 개입, 종결 단계로 이렇게 따다다닥 갑니다. 이게 뭐 어세스먼트 단계라고 사정 단계라고 하면요. 대상의 어떤 강점과 자원을 파악해서 막 자료를 수집하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종합하는 과정이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최대한 이해하고 분석해서 반영한다는 생태체계 이론학에 딱 부합되는 말인 거죠. 그렇죠? 예,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발달 심리학 8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아마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예, 문제를 많이 찾아서 풀어보시면서 또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이름도 유명한 다들 어려워서 쩔쩔매시는 이 죽일놈의 학습심리학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